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2학기 때는 전면 등교 수업을 하기로 우리가 예정이 되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선생님은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국 수업은 진행해야 되니까 다시 원격 수업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단원이 많이 바뀌어서 10번째 단원이 되고 동적평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양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은 가역반응이라는 용어와 동적평형 또는 동적평형 상태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역반응이라는 것은 역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학반응식을 쓰면 화살표로 우리가 이렇게 돼서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을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생성물이라고 되는데 이 반대에 해당되는 이렇게 가는 반응, 이 가능한 반응을 우리가 가역반응이다. 그리고 이쪽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가역 반응의 화살표를 한 개씩 밖에 안 썼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라고 착각이 쉬운데 사실은 그 중에서 가역 반응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 전체를 보더라도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가역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은 대부분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가역 반응이 상당히 많다. 자, 외부의 조건, 농도, 온도, 압력 이런 것에 따라서 정반응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화살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역반응은 반대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왼쪽으로 일어나는 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학식을 쓸 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의 상태 변화를 보면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고 근데 수증기는 다시 응결해서 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로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옆에 적었지만 화학 반응의 대부분은 사실 가역 반응에 속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분 검출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우리 주변에서 옛날에 보면 그 구이김 같은 거 있죠. 그 안에 보면 습기 제거하라는 실리카겔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실리카겔이 보통 이제 투명한 둥근 알같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파란색, 그지? 파란색 알갱이가 끼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수분을 하게 되면 흡수하게 되면 무슨 색깔로 바뀌냐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실리카겔이라는 것을 만들 때 염화 코발트를 포함시켜서 만들면 그런 알갱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리카겔 자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수분을 빨아들이는 건지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가 더 이상 수분을 빨아들일 능력을 다 소실했는지 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낀 푸른색의 실리카겔을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대부분 수분을 흡수했구나,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칼라 색깔을 들어간 실리카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실리카겔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죠. 상당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에 놔두든지 아니면 급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해가지고 가열을 하게 되면 붉은색의 알갱이가 끼어 들어가는 실리카겔이 푸른색 알갱이로 바뀝니다. 수분을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포함된 실리카겔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과 붉은색 염화 코발트가 있는 실리카겔이 다시 전자레인지에서
안에서 작동시키면 푸른색으로 되돌아가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서 가역 반응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푸른 실리카겔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푸른색을 띠는, 즉 염화 코발트가 포함되어 있는 실리카겔 같은 경우는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요즘은 잘 보기 힘들죠. 요즘은 뭐 주황색도 있고 뭐 초록색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몸에 좋은 것들, 몸에 좋다기보다는 몸에 먹어도 이상이 없는 그런 성분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런 색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석주라는 거 잘 알죠? 우리가 석회동굴이 있을 텐데, 그죠? 종류석, 그죠? 솟아오르는 걸 말하게 되고, 솟아오르는 거는 석순,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것이 종류석, 그리고 이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석순이 생기는 건데, 이게 붙어 버리면 뭐가 되냐면 석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종류석, 석순, 석주. 자, 석회동굴은 탄산칼슘, 여러분들 교재 선생님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탄산칼슘 CaCO3입니다. 이 주성분이 석회암지대에서 주로 생성되는데, 이 탄산칼슘이 지하수 H2O를 얘기를 하겠죠. 이산화탄소 CO2를 얘기를 합니다. 물에 잘 녹는 탄산수소 칼슘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녹아 들어가 가지고 점점 되는데, 그래서 동굴이 생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류석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CaCO3가 뭐 하면서 녹아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이런 동굴이 생기는데, 반대로 이런 물이 이렇게 돼 있던 수용액이 녹아있던 것이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탄산칼슘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이제 붙어가지고 늘어지면 종류석, 뚝뚝뚝 떨어져가 여기에 쌓이면 석순,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붙으면 석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도 일어나지만 이 반응 되돌아가는 반응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역시 동굴이 만들어지고 오른쪽, 그 다음에 만들어진 동굴 속에서 종류석, 석순, 석주가 생기는 거 왼쪽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얼음이 오는 거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기타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음료 속에 이산화탄소를 녹아서 톡 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산화탄소는 또 시간이 지나면 음료 속에서 사라지죠. 녹았던 것이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식물은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생기는데, 호흡에 의해서는 다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것, 즉 광합성과 우리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과학 시간에 많이 다루겠지만 역시 가역 반응 관계다 라는 것들이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수능 특강 뭐 이런 교재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가역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가역 반응이 더 많다 그랬죠. 비가역 반응은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자, 어떤 반응은 한쪽으로만 진행되고 그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고 해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가역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반응이라면 비가역 반응이겠죠. 첫 번째, 기체 생성 반응. 자, 아연이 염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염산이 있어요. 여기에 아연금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소기체를 막 발생시켜 날아가겠죠? 이 공기 중으로 날아간 수소기체를 다시 잡아서 넣어서 반응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기체가 녹아서 다시 아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뭐다?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럼 앙금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질산은과 그지 염화나트륨이 반응해서 AgCl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죠? 여기서 앙금이 만들어졌는데 이 앙금이 다시 녹는다면
녹아서 앙금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그러지 않죠. 앙금 생성 반응은 이 앙금이 계속 쌓여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앙금이 만들어지고 침전물이 생기는 반응,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강산과 강연기가 중화 반응도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산과 수산화트륨 반응에서 염화나트륨과 물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 그치? 소금을 물에 타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만들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중에 하나가 중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 생성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연소 생성 반응이 연소다, 연소. 연소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연소 반응이겠죠? 뭔가 연료를 태우는 건데, 자, 메테인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플러스 열을 발생시키겠죠. 또는 빛도 같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간다 그러면 웃기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모아가지고, 그죠? 물에다 이산화탄소를 타면 메테인을 만들 수 있대요. 사실 이 종이를 이용하게 되면 더 웃긴 얘기가 되겠죠. 종이가 산소와 속에서 연소하는 게 우리가 종이 타는 건데, 그래도 역시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시켰더니 뜬금없이 종이가 나온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일어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역 반응이냐 비가역 반응이냐를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흔한 가역 반응보다는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몇 가지를 알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체 반응,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한 요 4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동적 평형. 자,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먼저 가역 반응을 배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동적 평형이라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이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거다?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비가역 반응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이, 동적 평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역 반응이냐 비가역 반응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 정반응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과 역반응 왼쪽으로 가는 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되면 그제 겉보기에는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반응이 멈췄다가 아니라 반응이 뭐한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보기에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화학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기억납니까? 예전에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그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있다 그러면 이런 종이를 뭐 하는 거 뒤집는 그런 경기. 그래서 나중에 빨간색이 많으냐 파란색이 많으냐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을 뒤집는 속도와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뒤집는 속도가 뭐하다면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계속 뒤집고는 있지만 뭐한다? 빨간색 종이와 파란색 종이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겠죠. 10개 10개를 출발했다 그러면 그죠? 빨간색 뒤집는 속도와 파란색 뒤집는 속도가 다르다면 빨간색과 파란색 종이의 색깔들이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빨간색 종이를 뒤집는 파란색 종이를 뒤집는 속도가 같다면 끊임없이 뭐한다? 10개 10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는 줄 모르고 밖에 나갔다 오면 늘 항상 10개 10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 하지만 계속 이 시합에서 학생들 선수들은 계속 빨간색도 뒤집고 파란색은 또 파란색 뒤집고 하고 있겠죠. 계속 하고 있는데 10개 10개는 안 바뀐다는 얘기죠. 화학 반응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를 우리가 화학 평형 상태, 일종의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실제 시합은 동적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서 10개 10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 그런데 그게 화학 반응 안에서 일어날 때를 화학 평형 상태, 화학적 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동쪽 평형 상태가 되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변화는 없다. 동쪽 평형 상태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죠. 이런 상태가 동쪽 평형 상태죠. 빨간색을 뒤집는 속도와 파란색을 뒤집는 속도가 항상 같은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입자 개수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농도로 생각한다면 농도의 변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알갱이 숫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우리가 동쪽 평형 상태, 동쪽 평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농도 가지고 표현할 때도 있고 속도 가지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속도로 표현할 때는 정반응의 속도, 그치?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요 시점 이후로 우리가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농도로 말하면, 그지? 뭐가 된다는 거죠? 농도가 어떻게 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가 같은 게 아니라,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 이런 지점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이 얘기가 드는 겁니다. 빨간색 종이 앞뒤로 되어 있을 텐데 빨간색 종이가 몇 개 펼쳐져 있고 4개 펼쳐져 있고, 파란색 종이 뒤집은 거겠죠, 그죠? 종이가 2개가 펼쳐진 상태에서, 그럼 이때는 분명히 뭡니까? 빨간 입자와 파란 입자의 농도는 틀리죠. 빨간 입자가 2배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뒤집는 속도와 파란색 뒤집는 속도가 어떻다면,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계속 지나도 빨간색은 4개, 파란색은 2개가 되죠. 농도가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농도는 뭐하게 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그때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속도로 말하면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빨간색을 뒤집는 속도와 파란색을 뒤집는 속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뒤집는 걸 정반응이라고 그러면,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뒤집어 버리는 걸 역반응이라고 했을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뭐하게 되면 같아지는 상태, 요 지점부터가 동쪽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평형 상태, 평형 상태를 농도로 표현할 때와 속도로 표현할 때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둘 다 제대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동쪽 평형의 예로 살펴보면 충분한 시간 동안 물을 담아두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밀폐된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밀폐되지 않았다면 물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을 하겠죠. 그리고 증발한 것 중에 일부는 다시 응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하다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가 만들어진 것 중에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수분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수면이,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그냥 접시에다가 물을 담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접시 바닥이 드러나면서 메말라 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계속 수면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증발하는 속도가 응축되는 속도보다 크기 때문이고, 왜?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어떻게 낮아지다가 바닥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쪽 평형이 일어나려면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물을 담아 두는 경우, 물가 수증기가, 그런 경우 이제 밀폐된 공간 이렇게 이라면, 뚜껑을 닫아 가지고 밀폐된 공간이라면 며칠을 놔둬도 우리가 물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증발하고 있고 계속 응축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다? 속도가 똑같게 되면 이 수면의 높이는 낮아지게 또는 높아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어떤 액체가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시간을 놔뒀더니 수면이 계속해서 마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상태 변화에서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의 얘기죠. 물의 높이가 바뀌지 않는 이런 동쪽 평형의 상태를, 이때만 동쪽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충분한 양의 설탕을 충분한 시간 동안 물에 넣어두면, 이건 뭐 집에서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물이 있다 쳐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처음에 녹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 녹이니까 보이지 않죠. 2스푼, 3스푼, 4스푼 하다 보니까 여기 이만큼 뭐가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설탕, 이 고체로 남아있는 설탕을 제외한 이 수용액은 우리가 했던 포화용액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가 되냐면은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되는 속도와 다시 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던 설탕이 석출되는 속도가 많은 거, 즉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봐서는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고 요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더 안 녹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는데 이게 뭐하기 때문에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마치 뭐한 것처럼, 그렇지, 반응이 멈춘 것처럼, 실제로는 설탕이, 고체 설탕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 물속에 녹아 있던 설탕이 고체 설탕으로 석출되는 과정, 이 두 개가 만다는, 그죠? 이렇게 녹아 용해되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 녹아 있던 설탕이 석출이 되는 것, 이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설탕 여러분들 많이 넣어서 남아있다, 소금을 많이 넣어서 남아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녹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녹는데 녹는 속도만큼 다시 뭐하고 있다? 똑같은 속도로 석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봐서 더 이상 그 고체의 양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질소 NO2,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 N2O4 기체가 있는데, 이산화질소 기체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만 얘는 젓갈색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는 기체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식 보니까 NO2고 N2O4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바뀔 수가 있고 하나가 두 개로 분해될 수 있는 가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쪽으로 일어난다면 젓갈색, 투명한 밀폐 용기에 젓갈색의 이산화탄소만 두었는데 얘만 두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진행되어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만들게 되죠. 그럼 무색 입자는 늘어나고 젓갈색 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연한 젓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 사산화이질소만 놔뒀을 경우, 그죠? 사산화이질소만 놔뒀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젓갈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다? 젓갈색 판만, 뒷면이 무색 인판이겠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걸 뒤집어서 무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젓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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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색 6개가 있다 쳐봐요. 6개 맞죠? 그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걸 뒤집었어요. 그러면 무색이 되고, 또 왜 처음에는 그런데 무색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색을 젓갈색으로 뒤집는 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에서는 젓갈색을 무색으로 뒤집어야 되는 사람.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무색 종이를 젓갈색으로 뒤집어야 되는 대회가 있다고 쳤을 때, 다시 할게요. 처음에 젓갈색밖에 없다면, 즉 이산화질소밖에 없다면, 그죠?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뭐로 바뀌었다? 요거를 무슨 색으로 하나, 두 개를 뭐 했다라는 거죠? 무색으로 뒤집었다라고 쳐요. 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생기죠. 무색을 다시 젓갈색으로 뒤집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시 젓갈색 종이를 뭐 하게 되고, 무색으로 뒤집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속도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젓갈색을 무색으로 뒤집는 속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훨씬 빠르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생기니까 한 개씩 두 개씩 생기니까 무색을 젓갈색으로 뒤집는 속도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 개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 이 팀의 뒤집는 속도가 똑같다면 세 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게 아까 이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냐면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게 될 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죠? 무색의 사사나 이질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많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젓갈색으로 바뀌는 반응의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재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젓갈색이 생기면 젓갈색도 다시 무색으로 뒤집는 반응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재료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느리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뭐 한다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연한 젓갈색이 색깔 변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다고 보면 되지? 젓갈색이 무색으로 되는 속도와 무색이 젓갈색으로 되는 속도가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있을 때, 젓갈색만 있을 때 옅어지다가, 그 얘기는 뭐죠? 사사나 이질소로 바뀐다라고 하다가 연한 젓갈색이 띄게 되고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젓갈색이 무색으로 바뀌는 속도와 무색이 젓갈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같겠나. 가와 나는 사실 반대일 뿐이죠. 재료를 100% 이산화질소를 넣고 시작하느냐, 100% 사산화 이질소를 넣고 시작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동일하게 균형은 어느 순간부터는 색깔이 바뀌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색깔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잖아. 이거는 진해지고. 그런데 연한 젓갈색을 띄고 난 뒤 색깔의 변화가 없다면 이 두 상태는 뭐에 도달했다? 현재 동적 평행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더 이상 뭐한다? 반응이 색깔이 안 변하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 뭐냐면 젓갈색이 무색으로 되는 속도와 무색이 젓갈색으로 되는 속도가 어떻다?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능 특강책에 있는 문제인데 하나를 발췌해 봤어요. 한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는 물에 포도당을 넣은 후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우리 아까 소금이나 설탕 얘기를 했다시피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은 이 포도당이 더 이상 양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지 않았다. 이게 만일 10g, 내가 포도당을 20g을 넣었는데 10g을 넣고 여기 10g이 녹아 있고 10g이 더 이상 녹지 않았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10g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포도당의 양이 변하지 10g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더 이상 녹지 않는다가 아니라 녹아 들어가는 용해되는 속도와 용해되어 있던 포도당이 뭐가 되는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계속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고 있고 똑같기 때문에 10g이 뭐하고 있다? 유지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뭐를 했다? 포도당 10g을 추가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용액 속에는 그대로 10g이 녹아있죠. 그 다음 여기는 20g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도인데, 농도는 잘 알다시피 어떤 개념이냐면 용매나 용질 속에 있는 용질의 양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 내가 물을 100ml 사용했다면 100ml에 10g밖에 못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포도당을 더 넣더라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에 여기에 사용된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물의 양의 변화가 없다면 몇 g밖에 녹지 못하는 거죠. 10g밖에 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양이 몇 g이 되는 거야? 20g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퍼센트 농도, 그죠? 농도는 나와 가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물을 얼마를 사용해서
100ml를 사용해서 했다면 여기도 얼마가 있을 거고 물 100ml가 있을 거고 어차피 100ml 녹아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그램 넣을 수 있다? 10g 넣을 수 있다. 10g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일정량의 합치면 용액, 물만 보면 용매가 되겠죠. 일정량의 용매 또는 용질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포도당의 비율이 농도기 때문에 그죠?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20g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뭡니까? 나에서도 이게 20g일 뿐 계속 뭐 하고 있죠? 20g이 바뀌지 않죠. 20g이 바뀐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역시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나에 물을 첨가하면. 그러면 나에다가 우리가 뭘 해보냐면 물 100ml를 더 첨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 100ml 당 포도당 10g을 녹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물의 양은 더 수면은 높아졌을 거고 여기는 몇 g은 남아있겠죠? 10g이 남아있고 녹아있는 포도당은 20g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물을 첨가하게 되면 고체 포도당의 양은 20g에서 10g으로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 두 개가 아마 정답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시작하는 도입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전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선생님은 믿고 교실에서 또는 온라인 수업에서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